여러분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예.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한 10년 전인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리기 시작할 때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시는 분이 한 10몇 %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신가 봤더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을 하시거나 다른 검진을 하시면은 그 결과가 반드시 통보가 갑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본인이 대사증후군에 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를 이 검진 결과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검진 결과만 이렇게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 한자가 쓰여 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들고 와서. 그 밑에 친절하게 제가 한글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팔자죠. 여러분들 무슨 질병에 걸려 있으면 아이고 나는 이 팔자야. 아버지가 당뇨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암이었기 때문에 나도 암일 거야. 또 형제분들 중에 누군가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 걸리면은 이거 나도 걸릴 거 아닌가 하고 병원에 찾아오세요. 검진을 이것저것 하시거든요. 그럼 건강검진, 그다음에 내가 암인지를 검진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대처를 아주 특이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분입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네.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근데 이분이 가족 중에 유방암하고 그다음에 그 난소암 환자들이 좀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셨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아주 힘들게 비참하게 사망하는 걸 보고 이 여성은 항상 걱정해. 내가 이 암에 걸리면 어떨까?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발전해서 여기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그런 유전자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걸릴 거다 하는 이런 불안감 속에 지내셨으면서 내가 암에 걸린 거는 팔자야 하고 생각하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뉴욕타임즈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이분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하고 난소를 드러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일까요?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의료계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거 왜 했지? 이분이 여성 호르몬도 이제 안 나오니까 평생 여성으로서 살려고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돼요. 골다공증 안 걸리고 또 다른 질병들을 안 걸리기 위해서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일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 이 팔자를 타고나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또 유전자 검사가 이제 쉬워지니까 우리 인생들을 또 우리의 그 건강 검진이랄까 예방이랄까 이런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의료계나 보건계도 이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예. 네. 여러분들은 로망이시죠? 네. 저도 로망입니다. 저도 이렇게 멋있어지고 싶은데 아직 제가 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유전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유전자가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식물하고 유전자가 한 18% 닮은 걸로 돼 있어요. 효물군하고는 26%나 닮았습니다. 자, 여기 초파리가 나오는데요. 초파리하고는 44%나 닮았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쥐하고는 얼마나 닮았을까요? 유전자가. 그렇게 딴 데 많이. 가면 5, 60% 이야기하는데 여기 굉장히 똑똑하신 분만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92%. 네. 어머. 아주 많이 닮았죠. 사실 유전자가 8%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잘생긴 분하고 아닌 분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침팬지 계통하고 인간하고는 얼마나 닮았을까요? 98%? 이거 여기 대단하시네요. 여기 왜 이리 똑똑하신 분만 모여있죠? 어머. 맞췄네. 98 내지 99%나 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1 내지 2%가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 유전자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죠. 자, 여기 이게 누구죠? 아담. 오! 왜 이리 똑똑하세요? 아담과 이브 맞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얀 얼굴을 갖고 있고 아주 미남 미녀들이 있죠. 근육도 좋아요. 자, 그런데요. 아담과 이브가 이 서양인들이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과연 어디서 시작됐을까? 지도 속에서 모르시죠? 한번 그거는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손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시작된 거는 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담과 이브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서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나 이쪽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고 일부는 저기 북유럽 쪽으로 가셨어요. 자, 이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한번 제가 더 드려봤으면 좋겠네요. 이분들이 북유럽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어떻죠? 하얘요. 하얘요. 인도 분들은 어떠세요? 거무스름하죠. 근데 시작은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아담과 이브도 시작을 보면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하얀 얼굴로 나오면 안 되죠. 이 검은 얼굴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는 서양적인 관점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사실은 저 피부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습니다만은 저 이동 경로를 생각하면은 뭔가 우리 조상들 속에서 저분들에서 태어난 우리 후손들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유럽 사람들이 왜 하얘졌을까요? 북유럽으로 간 우리 조상들은. 햇빛? 오! 왜 이리 똑똑하세요? 오늘 강의할 필요 없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햇빛이 별로 없어요. 거기 백야가 있지만 거꾸로 이제 햇빛이 안 비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햇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비타민 D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막 거기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도에 가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자외선이 넘어가면 피부암도 잘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잘 생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몸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진화해온 게 우리 인류거든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조상분들이 우리 한반도라는 땅에 와서 최적화된 분들이 그분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막 맘모스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해서 뭐 먹었을 것 같죠. 근데 인류 학자들이 연구해 가면은 사실 그렇진 않대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자기도 많이 죽기 때문에 대부분이 죽은 동물들 있죠. 죽은 동물들 옆에 가서 딴 동물들이 잡아먹고 남은 뼈에 묻은 무슨 그 여러 가지 근육 조각들이나 이런 걸 먹고 인류가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냥도 했죠. 그래서 인류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이런 사냥을 시작했고 이런 사냥이 로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냥을 잘 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도 살 수 있고 종족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옛날 동굴벽화를 보면 전부 사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냥을 해서 뭘 먹으면요 어떻게 돼야 되죠? 몸 안에 뭘 저장을 해야 되죠. 뭘 저장해?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겠죠. 근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기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근육이나 탄수화물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별로예요. 기름으로 몸을 저장해야, 지방으로 저장해야 제일 잘 살아남는데 지방으로 저장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혹한기가 오면요 다 죽어요. 한반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또 북유럽에 계신 분들도 그 환경에 제일 맞게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변화가 주위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되고 선택된 분들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우리들은 그분들이 주신 유전자를 갖고 있고 지금의 환경과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자, 그러면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주 원시 시대 때의 데이터는 많이 없지만은 우리가 적응하기 시작했던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조금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기 아마 왼쪽에 계신 분이 조선시대 때 양반이실 것 같아요. 얼굴도 점잖으시고 기품도 있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밥그릇 보이세요? 야,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세상에. 어머. 그 앞에 반찬 그릇 보이세요? 와. 요즘 여러분들 저렇게 드시라고 그러면은 못 드실 거예요. 저도 저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먹는 식단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자, 중간 위쪽에 계신 분들, 저 여성분 앞에 있는 밥그릇 한번 봐보세요. 키도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신데 밥이 많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마 평민들이 이렇게 먹고 계신 것 같은데 밥그릇도 많고 저 밑에 있는 서양에서 오신 신부님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거 다 먹으려고 그러면 입맛도 맞지 않으실 건데 자, 왜 저렇게 많은 밥을 먹었을까요? 그 당시에. 일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일 많이 농사. 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다 간식이 울었- 없다고. 지금 말씀 다 울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못 먹는 거예요, 저 당시에. 아. 유전자는 저분하고 저하고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먹는 환경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밥그릇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40년대는 680ml였는데 2014년에는 190ml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벌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거 먼저 기억하세요? 옛날 기억해 보려고. 아, 무슨 예방 접종. 아까까지는 잘 아시다가 갑자기 이거는 뭐냐면 기생충 검사였죠. 옛날엔 세상에. 또 기생충이 많아서 우리 영양소를 많이 뺐다. 옛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건 뭐죠? 예방 접종. 옛날 불조사하고 그래서 결핵 예방하려고 많이 맞았죠. 이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그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 기생충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비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라든지 이런 원인들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중요한 원인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질병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당뇨가 확 늘어버렸어요, 당뇨병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뚱뚱한 게 확 차이 나는데 사실은 유병률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당뇨병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많을까요? 급격한 우리의 생활 습관, 환경의 변화가 이걸 가져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당뇨 환자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이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자체도 이거는 최근 2000년부터 자료인데요. 80년대, 70년대는 위암, 그다음 대장암은 없었어요. 유방암은 없었어요. 80년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다음에 그 90년대 초반부터 제가 의사로 일할 때 그때 유방에 뭐 만져지는 분이 오시면은 아, 이거 괜찮습니다. 좀 두고 봅시다 할 수 있는데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이 와서 변이 가늘어져요 그러면은 검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그냥 더 써도 돼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30년 만에 엄청나게 우리 사람들의 질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질병의 패턴이 한꺼번에 바뀐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제일 탑일 겁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죠.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환경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류의 진화가 원시 시대부터 수만 년, 수백만 년 걸렸던 게 불과 20, 30년 사이에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환경 내에서 우리가 뭘 할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사망 원인도 보면 암이 1등이 돼버렸어요. 거기다 당뇨병이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고요. 옛날엔 뭐 짜게 먹고 고혈압이 많아서 뇌졸중이 많았는데 요즘은 뇌보다는 심장병이 더 많아졌어요. 심근경색증 이런 걸로 사망률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 암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암의 패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굉장히 얼마 전에 보고해 봤더니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유방암도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더 놀라운 거는 외국보다 우리 한국인에서는 조금 나이가 약간 젊은 연령층에서 그런 발생률이 확 높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하고 청소년들하고 입맛도 다르고 뭐 먹고 나면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거예요. 진화해버린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서구인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버린 거죠. 우리 청소년들 비만 인구가 는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큰 변화를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왜 30대, 40대 초반인 분이 유방암에 걸리고 대장암에 걸려서 아까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본이 뭐냐면은 우리 대사증후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사람이 좀 뚱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뇨병,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혈압 이게 따로 병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당뇨병 있는 사람이 혈압도 같이 있죠. 고지혈증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묶여서 가는 병이구나 해서 이걸 묶어서 이제 하는데 이걸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비슷해요. 약은 다르지만은 복부 비만이나 뭐 혈압이나 뭐 이거 약은 다르죠. 고지혈증도 그렇지만 생활 습관 변화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 변화를 좀 바꿔야겠다 하는 개념이 대사증후군이고요. 그다음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당뇨병이 한번 생기면은 당뇨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인가요? 오,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면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병을 뭐라고 그러죠?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조절하는 병이죠. 고지혈증은 어느 정도 좀 조절이 가능한 경우도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고혈압은 평생 갑니다, 그것도. 자, 그러면은 이게 평생 가기 위한 불치병으로 가기 전에 약간 위험한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잘만 하면은 일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요 위험한 상태를 어떻게든 바꾸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으면은 불치병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저런 암이 걸리냐 안 걸리냐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되고, 심지어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을 해주면서 대사증후군 여부를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대사증후군에 그럼 뭘 갖고 진단을 할까? 복부 비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에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란 피 속에 떠다니는 기름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요 5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나쁩니다, 사실은. 근데 한 개 이상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의 70몇 %가 나옵니다. 다 이렇게 주의를 좀 해야 돼요. 근데 2개, 3개, 4개, 5개 있는데 이게 1개, 2개 하면은 너무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아가고 하구나 싶어서 3개 이상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3개 이상이 되신 분들은 조심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늘고 있는 모든 병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암, 대장암, 유방암, 뭐 다른 여러 암 많습니다. 뇌졸중, 심혈관 질환, 당뇨병도 너무나 많은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급속하게 들고 있는 방금 전에 보였던 그런 암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걸릴지 안 걸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본인이 이런 게 있나 없나를 반드시 측정해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미 당뇨병이 와 있는데, 자, 당뇨병이 와 있는 사람도 대사증후군에 속하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이나 식사, 영양법을 따라야만 약을 하나 먹고 2개 먹고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 암으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까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대사증후군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면에 대해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가 처음에 죽음의 오중주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거 딱 보고 아시는 게 굉장한 건데요. 사실 당뇨병 증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당뇨가 혈당이 많이 높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탈수가 되거나 이래서 이 코마,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 올 수는 있지만 사실 증상이 별로 없어요. 자, 당뇨병 환자가 증상이 없을 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여기 왼쪽 맨 위에 보면은 저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투석하죠. 신장 망가집니다. 그 밑에 계신 분의 눈은 왼쪽 맨 두 분 중간을 보면은 망막이 망가졌습니다. 실명하는 거죠. 밑에 분들은 발가락이 뭐 생겼죠.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가락부터 자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자르고 발목 자르고 무릎 자르고. 그런데 저게 이제 불치병이죠. 그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놓친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당뇨병이 왔다 그러면은 약을 이미 드셔야 되는데 의사 말씀 안 들으시고 아이고 나 중상도 없는데 그냥 두고 볼래. 그러다가 저런 일이 벌어지죠. 중간에 계신 분 어때요? 저 모양이 심근경색증 같죠? 밑에는 뇌졸중 중풍 환자고 오른쪽에 위에 계신 분은 대장암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분은 유방암을 이렇게 이 조직을 이렇게 잘라서 본 거죠. 자, 여러분이 대사증후군이 죽음의 오종주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증상 없이 다가오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면은 아유 그냥 나 증상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치료해? 그냥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 빨리 죽을래 하신 분들이 나중에 그 신뢰되는 말인지 모르는데 빨리 돌아가시면 좋은데요.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이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 단계부터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단계를 조심하는데 요즘 또 너무 과다하게 조심하시는 게 있어요. 좀 죄송한 말로 TV에 나오는 그냥 들으시고 이대로 하면 되지. 이게 뭐 항암, 이게 무슨 뭐 당뇨병 좋은 거 이것만 먹고 계세요. 야, 이게 과연 옳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대사증후군의 핵심은 사실은 복부 비만입니다.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아요. 자꾸 오른쪽만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셨죠? 왼쪽 분도 좀 봐주세요. 그 두 분이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아요. 어느 분이 비만이죠? 무슨 차이예요? 배, 근육. 네. 예. 근육, 배 맞습니다. 사실은 좀 더 그거 하기 때문에 지방 차이. 지방이 누가 많으냐 하는데 여러분들 맨날 그 몸무게 잴 때 그 체중계에 올라가십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시는 게 옳은 건가요? 저거 보면 아니에요. 의미가 없죠. 몸 안에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를 봐야 되고 지방이요. 특히 어디에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지방을 이런 기계 갖고 측정을 요즘 많이 합니다. 방송 전에도 어느 한 분이 체지방계로 측정을 해보셨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체지방계에도 저 측정하는 건 몸 전체의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도 희한한 게요. 지방이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은 체온 유지에 더 도움이 되고 어디 부딪혔을 때 몸을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요. 근데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은 사실은 몸 안의 에너지원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근데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이 왜 건강에 안 좋으냐면 그게 빨리 분해돼서 에너지원을 쓰려고 피 속을 많이 떠다니니까 혈관도 나쁘게 하고 어디 가서 박히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내장 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근데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을 측정하려면은 돈이 좀 들어요. CT를 찍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허리둘레 하나만 측정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둘레는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 기준을 정하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했었고요. 많이 상의를 하고 해서 남자 90, 여자 85cm로 국가에서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면은 비만입니다, 아닙니다 하는데 체질량 지수로 해서 몸무게 기준으로 한 거 말고요. 허리둘레 기준으로 한 걸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몸무게 뺄 때 그냥 내가 몸무게 2kg 빠졌다, 3kg 빠졌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지방이 빠질 수 있고 물이 빠질 수도 있고 근육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허리둘레 빠져야만 제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리둘레를 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세 사람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맨 왼쪽에 계신 분 중간,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세 분 다 건강해 보이세요? 어느 분이 제일 건강해 보이세요? 근육맨. 근육맨. 근데 근육맨은 좀 문제가 뭐냐면은 근육에는 지방이 없어요. 지방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지방을 빼고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지방이 어딘가 쌓여가지고 몸 안에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돼서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 반응이나 이런 걸 조절해야 되는데 이 지방이 쌓일 데가 없으면 혈액을 떠다녀서 오히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잘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멋있지만은 사실 우리 몸에는 적당한 지방을 가져야 돼요. 0% 지방, 사실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0% 지방을 동물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동물로 쥐로 0% 지방을 가진 걸 만들었는데 그 동물이요. 우리는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지혈증이 잘 생기고요. 암 발생이 잘 생기고 심근경색증이 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으로 없애봤더니 아니에요. 적절한 지방은 몸 안의 대사 반응도 조절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조직인 거예요. 가끔 TV나 이런 데 연예인이 나 체지방 0%입니다 하는데요. 건강한 몸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0%가 있으면 그분은 돌아가셔야 돼요. 사망하셔야 되는데 사실 기계가 한계가 있으니까 0%로 나온 거지 실제적으로 0%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0%인 분은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이분이 반드시 건강한 것도 아닌데 저 오른쪽에 계신 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좀 어떠세요? 배만 나오셨네요. 집에 계신 딴 남편 데는. 생각나시고 그러세요. 독심술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현대인이 저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술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배가 볼록 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지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건강에 제일 나쁜 거는 중간에 계신 분이고요. 중간에 계신 분보다 조금 못하지만 꽤 나쁘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뚱뚱해도 안 좋고 또 너무 마르고 배만 볼록 나와도 안 좋고 그다음 근육맨이라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장 지방보다 더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방을 측정하는 이게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사실 더 나쁜 거는 간에 있는 지방이에요. 근데 간에 지방이 왜 쌓일까요? 술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 술이 지방으로 변하지는 않는데 간에서는 좀 변해요. 그래서 지방간을 촉진시키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기름이 배에 쌓이다가 쌓일 데가 없으면은 딴 데 가서 쌓여요. 그게 어디냐면은 막 끼어서 쌓이는데 그게 어디냐면 간하고 근육 같은 데죠. 그러면 비만이 어떤 병들을 일으킬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비만이 일으키는 병 아시는 게 뭐 있나요? 사실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모든 병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련이 있는데요. 머리에는 뇌졸중 잘 생기죠. 백내장, 그다음 녹내장 안압도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가시면은 그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폐질환, 천식 환자들은 뚱뚱해지면 그게 더 나빠요. 그다음 밑으로 가면은 당뇨병, 고지혈, 고혈압도 나오고 또 암이 많이 생기죠.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또 여성들은 생식기 이상이 생기는데 생식기 이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생리불순, 불임이 또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관심 많은 무릎 관절염.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통풍.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요. 여기 조금 표시를 조금 왼쪽 위에 있네요. 여러분들 코골죠? 코골이 하면 어떨까요? 그렁그렁 하면은 어떠해요? 그 코골이를 이렇게 하다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숨 멈추죠. 급사의 원인입니다. 미국의 급사의 원인 중에 1, 2위에 속하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먹는 이야기 조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어릴 때 공부 잘하면 어머니께나 할머니께서 짜장면 시켜주셨거든요. 그거 하나 먹기 되게 힘들었는데 어제는 바쁘니까 제 와이프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데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싸요. 근데 기름 덩어리죠. 그다음에 누가 없고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설거지하면서 아이고 와이프 늦게 오나 보다 하고 라면 끓여 먹죠. 라면이 기름면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나이 때는 어릴 때 기름을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지방 하나하나가 두터워지는 능력이 별로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은 어릴 때부터 이게 노출됐어요. 그럼 두터워지는 능력이 어떻겠어요? 아주 두터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이 청소년 위주로 많이 늘고 일어나면서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빨리 늘기 시작합니다. 왜 40대 초반도 이게 많이 느느냐면은 우리나라에 햄버거, 피자 이런 게 들어온 게 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초거든요. 그때 또 배달 문화가 활성화됐어요.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처럼 배달이 편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데 건강면에서 보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밤늦게 치킨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밤늦게까지 또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음주 패턴도 문제지만은 이 먹는 지방의 함량도 굉장히 늘어난 거죠. 여러분도 모르게 지방을 많이 먹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 에너지를 많이 자극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방이 칼로리가 제일 높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비슷한데요. 먹고 나서 배부름을 제일 잘 일으키는 거는 사실은 단백질입니다. 지방은 배부름을 잘 안 일으켜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중간쯤 되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방은 먹으면요 혀에 부드러워요. 그다음에 그 향이 뇌에 가서 식욕을 자극해요. 그다음 위에 들어오면은 별로 포만감을 안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맛을 많이 자고 많이 먹어도 살이 그 에너지를 지방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몸이 옛날에 그렇게 진화됐죠.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그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반면에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중요한 요소인데 먹으면은 배가 금방 부르는데 맛은 굉장히 없어요. 맛이 굉장히 없는 음식 중에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왜 맛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고기 있잖아요. 단백질 파우더나 이런 거 먹어보세요. 진짜 맛없어요. 고기 맛있는 거는 거기 기름이 끼어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름기도 그 에너지도 높고 그 다음에 포만감도 잘 안 일으키고 칼로리가 1위인 지방을 먼저 줄여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탄수화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게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옛날 조상하고 이렇게 보면은 옛날 조상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계시죠? 저분 뚱뚱하십니까? 아니요. 안 뚱뚱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탄수화물이라는 게 전부 나쁜 게 아닙니다. 저 때는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었냐면은 잡곡 형태로 드셨어요. 근데 요즘 흰쌀밥 형태로 드시기 때문에 흰쌀밥은 몸 안에 들어오면은 혈당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를 많이 시켜서 더 뚱뚱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도 일으키고 당뇨병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탄수화물 저렇게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현대의 한식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 지방도 튀기거나 볶은 것도 많아지고 고기도 많아지고 그래서 거기다 흰쌀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죠. 한식은 정말 건강한 식단인데 저게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고 그러는데 요즘 고기들이 너무 기름지고 그다음에 또 가공육들이 많아져서 그게 문제지 적절한 고기를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영양학회나 한국영양학회나 이 모든 영양사 전문가들하고 의사들은 제대로 된 의사들이라면 뭐 하나 먹으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골고루 드세요. 육류하고. 근데 만약 그거 안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질병에 저항하는 맨날 면역 이야기하면서 채식, 비타민 D 먹으라.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골고루 여러분이 먹는 음식 속에 다 들고 여러분은 이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나라 음식에 최적화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답이고 그게 면역력을 늘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좋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지 브레이라는 비만 연구가가 있는데 이분은 평생 이 비만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던져주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한 번은 한식의 세계화 사업이 국내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의뢰를 받아서 제가 그 연구를 못하고 다른 대학에 좀 부탁을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미국에서 온 학생이 있고요. 한국 학생이 있어요. 그 둘 다 입원시켰어요. 입원시켜가지고 미국 학생한테는 한식을 먹였어요. 한국 학생한테는 미국 식사를 먹였어요. 누가 빠졌게?
이론적으로 하면 한식은 한식 먹으면 미국 학생은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학생은 미국 식사를 먹으니까 째야 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둘 다 빠졌어요. 왜 둘 다 빠졌냐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먹던 거대로 안 먹으면요 못 먹어요. 살이 빠져요. 대부분의 다이어트들이 바로 그런 효과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어디서 나와서 난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그거 하면은 빠져요. 지방에 마음껏 먹어도 된다. 지방 먹고 나면 늦게 해서 얼마 못 먹고 그다음에 빠져요. 영양소 불균형으로.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평소 하던 식사 방법을 바꾸면 효과가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어떤 다이어트도 지속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의 핵심이 뱃살을 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독특한 누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방법을 따라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 속에서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평소 때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저녁에는 이 몇 시에 자고 운동할 시간은 요만큼 있고 뭐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지 누가 뭐가 좋다고 그래서 따라 하시면 얼마 하지도 못한다는 게 이미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대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 또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요. 막 비타민제 많이 먹어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아까 봤던 기생충이 몸 안에 많고 이런 상태였으면은 도움되죠. 골고루 못 먹을 때. 맨날 우리 김치에다가 밥만 먹을 때는 정말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혼자 사신다고 밥해 먹기 귀찮다고 밥에다 김치 말아고 그냥 푹 먹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골고루 잘 드시면서 건강하게 먹는 사람한테 저걸 먹으면요. 너무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매일 그 이상한 세포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몸에는. 그 이상한 세포가 운이 나쁘면 암으로 발전해요. 그 세포들을 찾아서 누군가 죽여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면역 기능이에요. 근데 면역 기능이 그 세포를 죽이는데 산화 성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쓸데없이 과도하게 억제해주면 어떨까요? 먹는 음식 충분히 먹는데 저것까지 먹어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암 발생도 잘 생기고 몸 안에 심근경색증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가려가면서 드셔야죠. 근데 누가 뭐가 좋다 그러는데 더욱 그거 한 건 뭐냐면은 비타민제 갖고 오세요. 저한테 환자분들이. 갖고 오시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건 아들이 준 거, 이건 며느리가 준 거, 친구가 준 거. 같은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한국 거보다 어느 나라 게 더 좋다고 막 들고 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하고 무턱대고 우리가 저런 것을 먹지 맙시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골고루 먹으려고 그러면은 자연 속에 있는 식품은요. 색깔별로 골고루 채소도 같이 먹어주시면 참 좋아요. 여기서 모자란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 골고루 먹어주면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타민이나 어느 성분만 넣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 있는 식품 자체는요. 그 안에 섬유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쓸데없이 많이 흡수되는 것도 방해해주고 그다음 적절하게 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A라는 B라는 성분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식물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은 진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속에서 저렇게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저게 어려워요. 사 먹기도 힘들고 비싸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비타민제를 먹고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려면 그거보다는 저렇게 드시는 게 답이다. 핵심은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는 조금이라도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기름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는 게 참기름, 들기름이나 뭐 이런 기름들을 많이 먹어서 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현명하게 지방과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탄수화물도 아까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지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에 그 단백질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아까 고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근육 소실을 방해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음식 먹을 때 조금 약간 배고프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 사실은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까 100%는 아니고 생활 습관이 가족끼리 같아서 그런데 본인이 지금 바뀌셔야 남편도 바뀌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술을 먹으면 살이 찔까요? 술 먹으면 살찝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 살찐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살이 안 쪄요. 왜 술을 먹으면 왜 살이 찌냐면 술을 먹으면 술에 이게 식욕을 자극해요. 동의 못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삼겹살 드실 때요, 그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드셔보시고 맹물하고 드셔보세요. 확실한 차이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술을 먹으면은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높아지는데 복부 비만이 생기고 다른 게 다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HDL이 높아지는 조금 양은 조금 효과 있다가 나머지는 조금 술을 양이 많아지면은 복부 비만 생기고 아까 대사증후군의 혈압, 고지혈증, 혈당 이게 다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여서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높이죠. 근데 이 HDL 콜레스테롤이 좋게 작용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 남자들은 소주 2잔, 여자들은 소주 1잔 레벨이라서 옛날에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 반주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인은 반주를 그렇게 안 해서 문제. 너무 많이 드셔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그 술을 드실 때 뭐냐면은 요즘 그 같이 모여서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어요. 그것도 큰 문제고, 세 번째는 요즘은 술을 갖다가 알코올을 갖다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식도염이나 식도암이 많은데 식도암이 좀 생기고 있는데 식도암이나 이런 간암의 주요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소주 한 잔도 요즘 먹지 말자는 분위기인데, 그렇지만은 요즘 뭐 생활에서 어려우니까 뭐 대인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드신다 그러면은 소주 1잔 내지 2잔. 여성은 1잔, 소주 남성 2잔. 실망하시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담배 피우면은 살이 찌나요? 근데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살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담배를 피우면 몸무게는 빠지는데 뱃살이 나와요. 실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외국 데이터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봐서 담배는 살 빼려고 피워도 안 되겠지만은 담배를 오래 피우면은 내장 지방이 많아져서 안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대사증후군 위험도 이렇게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 빼고 뭐 운동하고 이런 게 전쟁이에요. 무조건 헬스클럽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때도 단식을 해야 되고 이거 참아야 되는데 그게 뭐죠? 스트레스죠. 그 다음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울증이 이렇게 내장 지방을 많게 하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도 내장 지방을 많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 기전이 있어요. 몸 안에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뭐 이런 기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운동이나 식사요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뺄 수 있을까요? 즐겨야죠. 운동하는데 축제 살 때 운동하는 사람 살 잘 안 빠져요. 좀 빠지다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즐겨야죠. 아주 즐거운 운동 자체가 즐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큰 요인이 이런 것도 있죠. 환경 요인이죠. 왼쪽 위에 보면은 그 회식해야 되잖아요. 와,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같이 모여야 되는데 저녁마다 모여야 돼요. 술을 먹으면 아까 내장 지방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대사증후군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든 조절돼야 됩니다. 자, 그분 오른쪽에 있는 분은 어떠세요? 이분도 큰일 났죠. 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운동 안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왼쪽 아래쪽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야근 많이 하죠. 정신없이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세요. 수면이라는 게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게다가 여기 간접 흡연도 많아요. 자, 간접 흡연도 흡연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 구름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게 뭘까요? 미세먼지죠. 요즘 현대인은 또 미세먼지, 환경적인 요인들 중에 미세먼지가 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많아지는데 미세먼지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는 기침 뭐 이렇게 하지만은 미세먼지가 대사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대사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하나 더 넘어서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은 흡연과 암 발생이 있죠.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속에 왼쪽에 있는 까만 선은 뭐냐면은 흡연량이 얼마나 늘었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그래프로 그려서 보였는데 그러면 흡연이 늘었으니까 금방 암 발생이 많이 돼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흡연이 늘고 나서 폐암이 늘 때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흡입하고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우리 몸으로 나올 때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상당 기간이 걸리겠죠. 자, 이거 이야기도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식사요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있다가의 모습을 달라지고 10년, 20년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막 돈 모으시고 그러시는데 노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투자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살 빼고 대사증후군, 심근경색증을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걷기. 예, 걷기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짓궂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일까요? 우리 아주 똑똑하신 오유경 아나운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유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 운동일까요? 예전에 뭐 나는 30분 이상 네. 걸어야 그때부터 뭐 지방이 이렇게 탄다고 하니까 지방이 탄다고. 100m 달리기는 유산소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시고 여러분은 또 반대 의견이 있으세요? 100m 달리기는요. 오유경 아나운서 말씀이 맞기도 한데요. 제가 짓궂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유산소 운동이고 어떤 분한테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자, 우리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저같이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달리면요. 헉헉거려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근데 오유경 아나운서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달리고 나서 그냥 나 100m 뛰었어 1등해서 뭐 오상우 교수 이겼어 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은 오유경 아나운서한테 무산소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근육 안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ATP 뭐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은 운동을 해도 숨이 별로 안 가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운동해도 숨이 가쁜 게 뭐냐면 에너지를 어디서 갖다 써야 되잖아요. 어디서 갖다 써야 되죠? 우리 풍부한 에너지원인 지방에서 갖다 써야 되겠죠. 근데 지방 특히 어디 있는 거? 내장에 있는 것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 내장에 있는 걸 끌어다 쓰려고 하니까 요게 이걸 써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면 산소가 필요해요. 또 그걸 공급하려면 심장이 팡팡 뛰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숨이 가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말이에요. 30분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30분 운동을 나는 오늘 백화점 가서 운동을 해야지. 백화점에 쇼윈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옷 괜찮네 하고 딱 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가서 뭐 좀 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30분을 걸어보세요. 운동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운동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좀 빠른 걸음 걸어볼 거야. 약간 빠른 걸음 걸어가지고 숨이 가빠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은 숨 가빠서 노래도 못 부를 정도 숨이 가쁘다. 그분한테는 이게 유산소 운동이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내장 지방을 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유산소 운동 중요하다는데 유산소 운동하고 나서요. 본인이 효과를 보면은 운동량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는 얼마 안 돼요. 재밌는 거는 이 운동량 자체만 보면 그런데 운동량 말고요. 사람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기초대사량이 게 뭐냐면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내는 생각을 하고 심장은 벌렁벌렁 뛰고
그다음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걷거든요. 그 많은 변화를 걷는데 그게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의 60에서 75%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기초 대사량을 늘리면 좋은데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근육이 붙죠. 그다음 심장이 건강해지죠. 그러면요, 그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도 있지만은 그걸로 통해서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지고요. 운동만 해서 몸무게가 왜 이리 빨리 안 나가지 싶지만은 운동을 통해서 전체 에너지 소모 양은 작으니까 몸무게는 천천히 빠지는데 흥미로운 거는 뱃살이 빨리 빠져요. 어떤 운동이든지 그러면 숨가쁜 운동이면 된다 하는 이야기 제가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무산소 운동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무산소 운동은 안 해야 되나? 무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게 근육 운동이죠. 근육량은 아까 중요해요. 기초 대사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근력 운동도 해야겠죠? 어떤 거 하실래요? 아령 드실래요? 너무 무거운 걸 드시면은 팔이 굵어져서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여성분들은 뭐 뛸 때 가볍게 그 소주병이나 뭐 콜라병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 뛰셔도 되고요. 그게 좀 민망스러우시면은 집에서 벽 짚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정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근육을 자극을 주면서 아까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해 준대. 단백질을 무턱대고 섭취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건강한 탄수화물과 그다음에 지방하고 섞어서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답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넣는 게 뭐죠? 채소. 잊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꺼냈는데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면이에요. 우리가 수면이라는 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우리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 노폐물이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하냐면은 치매를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절히 수면을 못 취하면은 일상생활이 무너져요. 근데 또 약간 다른 시각에서 8시간 나 충분히 잤다. 8시간 충분히 잤다 그러는데 8시간 충분히 잔 분이 보면은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수면을 제대로 못하면은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게 한국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수면이 말이에요. 수면이 어떤 역할을 일으키냐면은 그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이 좋지 못한 사람이 혈압이 높아요. 그다음 복부 비만이 잘 생겨요. 하루에 적절한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자야 비만율이 가장 낮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혈압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현대인의 수면은 대사증후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면이 적절하면 만성 피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겹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적절히 잘 수면을 해야 뇌에 노폐물도 빠지고 그런 대사증후군도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스트레스가 우리가 잘 모르는 중요한 면이라고 그랬지만 수면도 못지않거든요. 자, 적절한 수면 시간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신생아는 오래 자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성인은 저기 나와 있듯이 7에서 9시간.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손주나 자녀들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8에서 9시간 자야 되는데 여러분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들 저 부분이 정말 가슴 아파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항상 저게 좀 아쉬운 면이 많은데 어떻게든 저게 좀 해결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나 수면 무호흡이나 이런 걸로 혹시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요즘 또 각방 쏘는 분도 계시긴 계신데 그런 분이 계시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살을 빼는 거예요. 뱃살을 좀 줄여보고 그런 게 좀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좀 보시고요. 또 주무시기 전에 뭐 먹지 마세요.
두세 시간 전에 먹으면 사실 우리가 수면하는 동안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위궤양도 많이 생기고 십이지장 궤양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을 취할 때 굉장히 그 좋은 질의 수면을 취하려면은 밤늦게 뭐 좀 마시고 그래도 나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면은 가벼운 우유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있다고 탄수화물 아까 뭐죠? 뭐 그 흰쌀밥 말고 호밀밥이나 뭐 잡곡밥이나 뭐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이렇게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거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세요. 뭐 어디서 들어본 소리다. 근데 어디서 들어본 소리를 지키고 있으면 좋은데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지식들을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 지식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의 건강이 많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숙이 받아들여 주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제 먹어서 빼라고 하면 주부들이 하는 일이 뭐 음식 만들고 하는 일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데 그 유산소 움직여야지 내장 지방이 빠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데요. 예, 일단은 하여튼 줄여야지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조금 안전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바라죠. 아까 그게 스트레스화되면 안 된다고 중요한 말씀을 네. 드렸고 유산소 운동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학교에 삼수생이 있었어요. 근데 삼수생이 언제 운동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해줬던 이야기는 계단 오르내리라는 거예요. 계단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0kg를 뺐어요. 그것만으로요? 예, 식사 습관 조절하고.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너무 많아요. 지하철 타고 가다 한 정거장만 빠른 걸음을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8층 정도 아파트에 있으면은 아니 18층도 괜찮죠? 18층이라면은 10층 정도까지만 엘리베이터 타시고 8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신다든지. 뭐 장 보러 가실 때 조금이야 빠른 걸음으로 걸으신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또 본인의 리듬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되지 일부러 시간 내서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야 살짝 돼요. 숨차게 즐겁게. 네. 예. 저는 당뇨가 있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절충 방안은 없나요? 그 스트레스가 많으면 대사증후군 악화되겠죠? 뱃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사실 현명하게 먹는 법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자기도 모르게 기름기를 좀 줄이시고 아까 흰쌀밥이나 흰밥 형태 내지 흰빵 형태보다는 그 호밀빵이나 통밀빵이나 그 다음에 그 팥국밥 형태로 드시고 그 다음에 끼니 거르시면 안 되고 골고루만 먹어주시기만 하면 좋고요. 오히려 저희는 간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나는 살 빼고 대사증후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그건 바보짓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즐기면서 또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업주부가 대사군이 가장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걸 제가 분석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한번 이게 푼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추측에는 이렇습니다. 저희 그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여성들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녀 육아부터 교육부터 그래가지고 남편 걱정, 집에 또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애들 남겨놓은 거 다 드셔보세요. 아깝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부들도 이제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대신에 갑자기 나가서 남편을 다 떨쳐놓고 그냥 나가서 운동하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 속에서 어느 분인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상담을 해드리면 되는데 자기 생활 리듬 속에 원칙을 아시고 그걸 적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놓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오상호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